나는 뭐 문 대통령에게 뭐 오늘도 마지막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민주정치는 신사의 정치여야 하는데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그렇죠. 나는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퇴임사에서 그때 마침 월간조선인가 조선일보에서 인터뷰를 청했는데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적폐청산 그래 말이 좋다. 나쁜 거 있으면 청산해야지. 그러나 이것을 이조 시대의 사화처럼 반대파 유림을 잡는 식으로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반드시 실패한다. 그런데 지금 이조 사화보다 더 지나치잖아요. 더 지나치죠. 훨씬 지나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뭐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경고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라스트라는 말을 쓰기는 어렵지만 경고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걸 바꿔라. 예를 들면 무슨 중요한 정책 실제 오늘 아침에 문제되는 게 주택정책 18번 바꿔가지고 엉망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정책입니까? 뭡니까? 그냥 급작스럽게 또 18번째 바꾸고 원전 폐쇄하고 그만 교육 엉망으로 만들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굴종적인 사슬을 취해가지고 대한민국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제가 그 말을 꼭 믿고 싶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자꾸 그런 하는 걸 들으면 부끄러워요. 요새는 보니까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재수 대변인 같대요. 남만 대변하고 앉아있고. 맞아요. 아니 청와대가 권위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공수법 같은 거 때려치우고 연동형 그 빤한 장난치는 거 그거 다 압니다 사람들. 그리고 공수법이라는 거요 엄밀하게 보면 히틀러의 수권법과 같습니다. 오히려 더 지나칩니다. 더 지나치죠. 이제 잡으면 이제 행정부가 입법부도 마음대로 하고 사법부는 이미 장악했고 이렇게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갈 길이 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호각성을 해서 이 연말이라도 화해와 평화의 정치를 구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응? 저는 늦었다고 보는데 총재님은 그래도 아직 안 늦었다고. 아니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늦어도 완전히 늦은 데는 없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좋게 얘기해서 삼국시대 말기에 신라가 반도에서 가장 적은 나라였거든요. 신라, 백제, 고구려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영계섬, 대망리지가 굉장한 국고를 가지고 아마 지금 김정은이하고 비슷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도 뭐 영기섬을 마음대로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쪼매한 신라의 김춘추가 척척 올라가서 사만통일합시다. 그러니까 영기섬이 보기에 이게 웃기거든. 가당치도 이런 싸가지가 감옥소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격우를 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김춘추 역을 자임하려고 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평화를 하는 것이 좋으니까 합시다. 이런 입장을 취해 나는 그 선의 자체를 불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김춘추를 구출한 사람이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이가 결사대 10,000명을 조직해가지고 10,000명이 덤벼들면 가서 다 죽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 죽더라도 김춘추를 구해야 오겠다. 그 결의로 딱 전선에 섰어요. 자, 들어봐라. 우리 진격한다. 우리가 죽든 살든 결사항정으로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망리지가 겁난 거야. 영계섬이가 김춘추를 풀어줬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저렇게 김정은 앞에서 ICBM, SLBM 이것 때문에 쩔쩔매는 문재인을 우리가 강력하게 지원을 해야만 문재인이가 살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절대로 북한의 그 지역에 존재하는 무장 세력, 강구한 무력 세력한테는 평화의 메시지가 안 통한다고 보는 거예요.
안 통합니다. 네. 그리고 결국 누굽니까? 저는 뭐 희망사항도 조금 포함되어 있지만 연개서원이가 망한 것은 무력이 약해서 망한 건 아니거든요. 예. 남생, 남산, 남건 지 아들들이 예. 깽판을 쳐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 김정철, 뭐 김평일 등등이 복잡해요. 예. 여러 가지 탈북자들 말씀을 들으면 북한에가 심상치 않는 동요가 끓고 있다 하는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예. 물론 약간의 희망 사항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그것이 그대로 적당히 마무리되고 끝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너무 북한의 핵무력에 쩔쩔이 매지 말고 단호한 입장을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취해야 합니다. 네. 이건 말이 안 된다. 당신 싱가포르 회담인가 이런 데서 다 트럼프하고 다 비핵화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예. 약속을 틀리고 저렇게 빵빵 싸면 돼. 나 당신하고 거래 안 하겠다. 단호하게 끊어야만 그렇지.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끊었죠. 그렇죠. 예. 개성 맞고 네. 다 이렇게 맞고. 예. 그래서 그래야만 대화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윈스턴 처칠이 유명한 말 하지 않았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네. 그리고 무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김춘추처럼 가서 옛날 서희가 그란에 가서 말로 이겼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평화가 구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지금 야당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고 항거하고 어제 국회 네. 사건도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이것처럼 이게 단순한 무슨 어떤 여야의 싸움이 아니라 네.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이제 문 대통령이나 그 근처에 있는 무슨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어요. 야, 주말에 딱 변장하고 서울 시내를 한번 돌아다녀 보라 이랬어요. 차 타고 털털한 차 타고 이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가. 이봉규 박사 잘 아시죠? 네. 만만치 않는 나라예요. 그럼요. 서울 하나만 해도. 네. 그리고 얼마나 소위 도시와 어바니제이션이 많이 됐습니까? 네. 막 주택 문제, 아파트 문제 시끄럽지만 네. 만만치 않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세계의 10 내지 11위의 무역국가. 네. 그리고 한국 사람의 그 재치 무슨 LPG에서는 한국 소녀들에게 판을 쓰는 거, 그렇죠. 손흥민이 뭐 이런 등등으로 만만치 않는 나라를 그렇죠. 어떻게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친다는 말입니까? 이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요. 난 정말 이 자다가도 봉창을 두드리는 것도 이런 것 정도가 아니야.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그 근처에 옛날 전대협의 그 선발대들, 네. 그 강경파들 있죠. 앞장서면 막 때려 부시고 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 그 자기 판단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내라 이거예요. 떨쳐내고 장관들도 그 엉뚱한 장관 노릇하는 사람 다 잘라. 김연철 통일이 그게 뭡니까? 그러게요. 예? 아니 그게 우리나라 통일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북한 김정은의 대남 공약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런 사람 빼고 과감한 서장 계획을 해서 나머지를 잘 하시고 아름답게 물러가는 길이 아직은 있다 하는 걸 내가 꼭 경고하고 싶어요.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 일말에 기대는 하시는군요. 근데 그분 성격이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는 아무리 안 바뀌어도 바뀔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떤 소년 문재인의 어떤 그 소년 시절의 고난과 어려움 이런 것은 짐작합니다. 요새 그 양반 출생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도 많이 있고 해서 여기 와서 태어났든지 거기서 왔든지 저당간에 그건 따지지 않고도 우선 피난민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류에서 벗어난 패밀리였어요. 그래서 고독했을 거예요. 난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가서 나타나면 선한 사람인데 머뭇 말을 얼른 못하고 그런 거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이 대한민국 주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보통 사람 적어도 제가 뭐 요새 이제 보수나 자유 우파들에게는 조금 껄쩍지근한 발언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노무현은 저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네. 그리고 이해할 만데가 많이 있어요, 이 양반은. 지금 보니까 노무현은 양반이었어요. 양반이고 여기다 대면. 이 양반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 남자는 누구든지 그 영웅 심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디 가서 나타나서 우쭐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좀 강한 편이에요. 네. 강한 편이어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뭐 건이 되네. 그뭐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민권 변호사가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기본 바탕은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저는 지금도 어디서든지 얘기합니다만은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비교가 안 돼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무슨 뭐 고영주 변호사냐 이런 양반들이 무슨 빨갱이니 뭐 나도 그 단어 자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아니 본인이 안 하면 고민정 변호사 저 대변인을 시켜서라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가 그런 소리 다시 하지 말아라. 그러면 명예훼손을 우리가 고려하겠다. 네. 이 사람을 그렇게 대통령을 몰면 되느냐?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어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뭐 꺼림칙한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느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과 소통도 좀 시원시원하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엊그제 그 대통령 그 모임하는 거,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누구든지 보면 그 시원한 게 그냥 알아요. 네. 그냥 탁 털어놓고 진짜로 그날 분장은 잘했습니다. 이쁘게. 그래 사람은 인물은 만들다가 좋아요. 그런데 거기 앉아서 경제가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안정됐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몇 %예요? 서민이 다 망해 죽을 지경인데. 부동산도 안정됐대잖아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런 식으로 평화를 안정시키면 김정은에 의해서 통치되는 평화입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거리에서는 탄핵하자는 얘기가 빗발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찾아보니까 대통령을 현실적으로 국회 결의와 헌법재판소를 거치지 않고는 그 개별적으로 탄핵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뭐 헌법재판소 이미 장악돼 있고. 그 게임도 안 되죠. 거기 뭐 올라가봐야 이제 기각이고. 대법원도 완전히 접혀 있고 네. 제 건도 그 건도 대법원까지 갔는데 4인 재판부인데 네. 그 중에 3사람이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또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에요. 그냥 빤해요. 네. 돈만 없어요. 돈만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가봤어요. 네. 그래도 마지막에 기대를 걸면서. 그러니까 그 대통령 혼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대통령 혼자의 개인적인 비극이나 이런 걸 떠나서 나라의 비극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정말로 대호각성을 해서 국민 앞에 참여하고 네. 사과하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아주 정에 약해요. 아이고 뭐 문재인이가 저런데 이제 우리 잘해주자 당장 돕니다. 그리고 지금 뭐 대통령 그 업무 평가가 50% 그거 믿는 사람 아마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무기명 투표하면 거기서도 상당히 반대를 할 겁니다. 그거 믿는 사람 없어요. 네. 저도 압니다. 이 여론조사 하는데 박스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해서 소위 말해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 대충 뜻을 알아요. 그리고 소스 코드 열어서 보고 예. 대한민국의 언론 갤럽 같은 이제 여론조사 중에서 뭐 갤럽이나 이렇게 아주 고명한 전통 있는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영역을 따기 위해서 정부하고 협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역을 안 줘버리니까. 그리고 뭐 지원금도 있고요. 그럼 용역하는 데가 정부하고 여당 아니면 그 여론조사를 못 먹고 사. 신문사들인데 있는데 신문사들도 뭐 자기네 편 신문사들이고 그런데 아니면은 못 먹고 사니까. 그러냐. 이대로 만약에 간다면 제 생각에는 고집을 안 걸 거고 만약에 그러니까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이대로 문재인 씨가 고집을 안 꺾고 총재님 말씀대로 좀 국민들한테 소통을 하고 지금이라도 정책을 전환하고 이렇지 않고 지금대로 간다면 임기 채울 거 같습니까? 아니면은 불행한 사태가 나는 우선 그 바로미터가 내년 4월 15일 총선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총선거에서 야당 그게 뭐그 군소정당 제2, 제3부대 그런 애들 말고 그런 사람들 말고 한국당이나 한국당과 연합된 무슨 우리공화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아서 180석을 돌파하면 문재인의 존재는 데이 바이 데이 시그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정부 여당도 소수당이 되죠. 아마 자기들 살기 위해서 대통령 탈당을 요구할 것이고 그 전에 많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고 할 일 없는 힘없는 대통령, 무능한 대통령을 가버리면 그것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현재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인데 그 안에 어떤 정치적인 변동이 있으리라는 것은 제 희망사항이니까 그건 제가 얘기할 수가 없고 다만 문제는 우리가 180석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대한민국의 우파와 보수 세력, 자유 세력에 있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천이나 이제 대여 투쟁의 일호나 소위 말해서 빅 텐트를 만드는 그 지혜를 어떻게 꾸미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개중에서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도 자유한국당 아무리 안 돼도 80석이나 100석은 될 것이다 하고 그건 또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뒤집어요? 똑같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혁명적 변화와 변혁이 이 정부 쪽에서뿐만 아니라 야당 쪽에서 더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건 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변혁이니까. 그렇죠? 저쪽은 우리가 몽냉이를 가지고 하든 밀어붙이든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막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할 수가 있으냐. 그러니까 현재 지금 당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대우각성하는, 참 기도하는 자세,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나 요새 참 선풍처럼 하나의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정광훈 목사나, 이거 제가 정광훈 신드롬이라 그랬습니다. 신드롬이에요. 대단해요. 그리고 또 조선의 역사이래. 배달민족. 오늘 아침에 배달민족이 팔려버렸대. 배달민족의 역사상 한 2, 3주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은 정광훈 지금까지 전에 없었고 전무하고 아마 후무도 어려울 겁니다. 근데 우수투쟁 하잖아요, 그걸. 대단한 사람이야. 그 세계적으로 없었어요. 아니 무서운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아니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동원하는가. 제가 이제 취미가 그럽니다만 저는 대학을 들어가서부터 모든 역사적 사건에 항상 현장에 있으려고 항상 현장에 갑니다. 4.19 당시에도 경무대 앞에 있었고 5.16 때도 있었고 그리고 요새도 뭐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5일 항상 현장에 가서 연설을 안 하도 항상 현장에 어제도 국회 하는데 국회 가서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이병규 박사랑 같이 역사의 기록자로서의 필요. 기록도 하지 않은 사람, 가지도 않은 사람이 뭐라고 쓰고 하는 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기록 많이 하셨잖아요. 책도 내시고. 지금 쓰고 있는데, 이제 지금 기록. 예를 들면 말이지, 무슨 4.19 때 데모도 안 한 사람이 4.19 주역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그런 사람이.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역이 못 되는 부분은 없지만,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 봐야 해요. 보는 입장인데, 어제도 거기에 헌더한 아주머니들, 요새 아주머니 파워가 대단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한국의 아주머니 파워랑 대단합니다. 헌더하게 차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나라 만만치 않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 거기에 동원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요. 다 자기 힘으로 쫓아나오고, 그리고 이 정권이 이제 뭐 새로운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젊어야 한다 어쩐다 하지만 젊은 것도 중요합니다. 옹호해야죠. 그러나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은 지금 늙어가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 자기들도 발언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소위 앵그리 올드맨들의 보이스가 섞여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대단하더라고요. 나는 또 혹시 나중에 만상될까 봐서 밀어붙이고 하는 데는 좀 빠져서 봤는데,
속담을 아짐씨들 덤벼드는 거 보고 놀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네.